사실 우리가 인도하면은 여러 선입견이 있잖아요. 부패도 많고 사업하기 괜찮은 국가가 맞나? 실제 인도에는 많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CMK 투자자문의 대표로 있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10억이 열린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의 어떠한 산업과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도 주가가 작년인가요?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엄청 화제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견조하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인도의 대표적인 지수 니프티 50은 사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25%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얼마만큼 이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인도에서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인도에서는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금리 상승기 때 왜 개발도상국인 인도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가 너무 강하고 근데 달러가 강하다는 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신흥국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더 힘들어야 빠져나가는 되지 거 않나? 아니야? 네. 미국으로 다 돈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 안전자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생각들 솔직히 많이 네. 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신흥국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환율을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30% 이상 절하가 됐잖아요. 이거는 유로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는 거의 10% 수준, 거의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현재가. 하지만 인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인도의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6.5%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4% 수준까지 이제 낮췄고요. 현재 한 5.4%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인도 내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인도에서는 이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숨겨져 있던 돈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만큼 크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었고 오히려 빨리 회복했고 2021년도에 인도의 GDP 성장률이 거의 9%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인도의 주요 경제 기관들이 2022년도에 거의 7% 이상을 예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추가로 다른 나라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도 경제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사실 주가가 제일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기업이나 산업의 실적 이런 것을 미리 땡겨와서 이제 보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가가 주요 경제 국가의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이 하방 지지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감안하면 사실 얼마만큼 인도의 이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책을 또 적게 됐고 실제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도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도에서는 뭐 스마트폰 보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책에서 쓰신 거는 5억 명 뭐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제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체감하시기 어느 정도 빠른지 그리고 인도 정부가 그걸 되게 촉진시키려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쓰고 있다는데 저는 인도하면은 인도의 작은 상점마다 꽂혀 있는 QR코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인도는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초반에 약 10% 중후반 수준이었던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2021년도 말 기준에는 60%를 좀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수도 약 1억 중반 수준에서
5억 4천만 명, 전체 인구의 약 40% 중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모바일폰 사용자 수가 약 11억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절반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간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를 이용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도의 핀테크 기업에서도 일하셨잖아요. 그것의 성장세를 직접 체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인도가 사실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는 가지고 있지만 소비 계층의 규모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10억 금융소외층 문제가 인도의 소비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디 총리는 2015년도에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은 2016년도 하반기였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혁명이 일어났던 해였는데요. 정유 석유화학 기업이었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자회사인 지오를 통해서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도의 데이터 소비량이 지오 서비스 출시 직전에는 인도 전역의 월 평균 2억 기가바이트 수준이었는데 지오 서비스 출시 6개월 후에는 이게 10억 기가바이트까지 높아졌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72억 기가바이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2021년 중국의 월간 데이터 소비량이 약 80억 기가바이트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데이터 소비량이 중국의 턱 밑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이커머스,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는데요. 특히 페이티엠과 같은 인도 최대 핀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인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10억 금융소외층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계좌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대출까지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의 경제, 특히 이제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었죠. 특히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인도 현지 투자자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을 쭉 해왔었는데요. 이 당시 참석했었던 글로벌 핀테크 컨퍼런스나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인도 핀테크에서 왔다라는 그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미팅이 하루에 6개씩 다 차버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자동차 보급률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도가 낮은 이유가 할부로 사야 되는데 계좌도 없고 금융을 이용 못해서 그런 거였다. 근데 이제 핀테크를 이용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도 잘 팔리고 그런 비싼 물건들도 소비를 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의 사실 자동차 산업은 규모로 보면 세계 4위 수준인데 아직 지금까지의 수요는 시장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수요가 2021년도에는 375만 대였고요. 승용차 판매량이 약 308만 대였습니다. 인도의 인당 GDP와 유사했었던 중국의 시기가 2006년도였는데요. 이 당시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약 520만 대였고요. 약 200만 대가량 현재 2021년도에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 대비 더 많이 팔렸던 것이었죠.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구매할 시 75에서 80%가 대출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사실 금융소외층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소비가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인도의 금융소외층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있고 또 규모 있는 소비가 이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이런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그리고 백색 가전과 같은 내구 소비재 산업이
이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요. 아, 예, 맞아요. 세탁기 이런 것도 너무 보급률이 낮더라고요. 쓰신 거 보니까는. 사실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 2003년도부터 이 백색 가전의 수요가 연평균 15%씩 매년 성장을 해서 2010년도 중국 내 도시지역 백색 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을 했던 그 시기까지 견고하게 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백색 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한 이후에는 성장이 꺾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의 인당 GDP가 약 1,300불에서 4,600불까지 성장했던 시기였고요. 인도의 현재 인당 GDP가 약 2,000불 초반이고, 그리고 소비와 소득이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도시지역 백색 가전 보급률이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인 것이죠. GDP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백색 가전 보급률이라던가 여러모로 비교했을 때 약간 지금의 인도가 중국의 2000년대 초중반하고 비슷비슷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이제 중국 인구를 추월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세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중국 못지않은 그런 대국으로 클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인도의 경제가 중국을 초월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는 인도의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 수도 물론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현재 인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한 2026년도가 되면은 중국의 인구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하지만은 인구 구성비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인도의 인구 평균 연령이 28세고요. 중국 대비해서 약 10세 정도 젊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고요.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간 항아리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인도가 시간이 갈수록 생산 인력뿐만 아니라 소비 인력도 더 점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인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지식재산권 관련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제조업을 부흥해서 발표했었던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진흥 체계에도 주요 항목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도 해놨었고요. 또 많이들 걱정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인도하면은 여러 선입견이 있잖아요. 부패도 많고 사업하기 괜찮은 국가가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을 건데, 실제 인도에는 많은 언어를 쓰는 인구들, 워낙 큰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사회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인도의 성장이 앞으로 이제 중국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부터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 인도에 투자되었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그리고 인도에 지난 21년 동안 투자되었던 자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 한 5, 6년 동안 비중이 대략 한 45%가량 되거든요. 그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이죠. 저는 그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뉴스 같은데,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회장이 아마존의 베이조스보다 더 부자다. 찾아보니까는 아다니 그룹은 약간 인프라 쪽? 맞습니다. 그런 쪽의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모디 정부의 그 제조업 부흥과 그런 정책의 수혜 그룹으로 얘기가 되던데, 어떻게 보면 인도 그룹 그 기업들 중에 인프라, 제조업 이런 데들이 지금 약간 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은 금융이라던가 서비스, 통신 이런 쪽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인도에 어떠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바로 그 산업과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산업과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살펴보면은 글로벌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우선은 42%나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한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약 10%의 성장을 했었고요. 이 당시 투자되었던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약 25%가 디지털 통신 산업에 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백색가전, 자동차, 인프라, 제약,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각각 투자가 되었습니다. 즉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내구 소비재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인도 내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제조업이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100% 보급률에 달성하지 못한 전기전자라든지 스마트폰, 자동차, 백색가전과 같은 산업들이 수요가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제조업의 부흥을 이어지는 것이고 소득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 아다니 그룹 그리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인도 최대 기업이죠. 와 같은 디지털 통신 그리고 이커머스, 아다니와 같은 인프라 투자 또한 그런 내구 소비재 기업들에 특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다니나 뭐 릴라이언스나 그런 좀 큰 기업들, 인도 기업들을 네. 우선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아시아 최대 부자인 무케시 안바니가 의장으로 있는 기업이고요. 아버지 디루바이 안바니가 1960년대에 설립한 섬유회사를 모태로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디지털 통신, 리테일, 정유소교학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유소교학 사업 부분이 전체 에비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도에는 약 90%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은 기타 사업 부분들, 디지털 통신이라든지 리테일 사업 부분의 성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2021년도에 에비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이 좀 다각화되면서 더욱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통신 사업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4G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입자 수로는 인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테일 사업 부분입니다. 인도의 리테일 시장에서 릴라이언스 리테일은 1위 기업입니다. 지오마트나 에이지오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2위 업체와 핵심 소매 상품 매출에서의 차이는 릴라이언스 리테일이 약 3배 정도 앞서갑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업 구조만 들었을 때는 약간 SK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석유 정유화학을 하다가 이동통신 쪽도 하고 근데 약간 리테일도 하는 거 보니까 SK의 이마트가 약간 엮인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지위는 인도의 삼성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책에도 쓰셨지만 우리가 인도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 ETF인 것 같은데 ETF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걸로 프랭클린 FTSE 인디아 ETF, 아이쉐어스 MSCI 인디아 스몰캡 ETF 맞아요. 두 가지를 추천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현재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ETF고요. 두 번째는 DR 투자인데 우선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각기 다른 섹터별 그리고 산업별로 13종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운용자산이 가장 큰 ETF는 인다라고 하는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ETF이고요. 이 ETF에 필적할 만한 ETF로는 플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운영하고 있는 ETF인데요. 운용자산은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다 대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인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구간별로 보면 더 나았던 적이 있었고요. 인도의 라지캡과 미들캡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 운용 수수료가 인다 대비해서 약 0.47% 가량 낮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ETF로는 스민이라고 하는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스몰캡 ETF가 있습니다. 인도의 스몰캡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ETF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바로 볼타스라고 하는 인도의 에어컨 기업입니다. 인도 에어컨 시장에서 1위 기업이고요. 제가 인도의 백색 가전 산업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에어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도시지역 백색 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견고한 성장을 하거든요. 중국을 봐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에어컨은 우리가 하나 이상 주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체 주기가 또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 시장에 대해서 블랙락도 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R입니다. DR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DR을 우리나라 증권 HTS를 통해서 직접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인도 DR을 매수를 할 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주요 DR로는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인도 최대 건설 회사인 L&T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자동차 회사인 타타 모터즈, 그리고 인도 최대 민간은행인 HDFC 뱅크, 또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포시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러면은 실제로 좀 인도에 본인도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IRP의 꽤 큰 부분을 인도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수익률이 엄청나겠는데요. 딥다이브 시청자들 분들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장기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특히 미래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시장과 기업에 꾸준히 모니터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볼 수가 있고 투자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혁명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더 관심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